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달력 한 장이 넘어가고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도 하죠. 4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의료계 요구에 의대 2,000명 증원 방침에서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총선까지 이제 9일, 여야는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은 여당이 읍소 작전을 펴고 있다며 넘어가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40곳의 투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유튜버 40대 한모 씨가 검거되는 등 극단에 치우친 유튜버들의 투표 음모론과 허위사실 유포, 피습 배우설 등이 기승을 부려 이들에 대한 후원과 광고 수익을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홈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홈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이 이제 1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9일. 자, 주말에 많이들 접하셨을 테지만 선거 유세전이 뜨겁습니다. 여야는 겸손 모드입니다. 몸을 바짝 낮추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자, 그리고 총선과 떼놓을 수 없겠죠. 윤 대통령이 잠시 뒤인 11시부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저희가 연결해서 듣기로 하고요. 자, 그럼 총선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갈 기자, 일단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그동안 좀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거취 문제인데 어제 한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 좀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던 당 지지율 상승세가 이제는 좀 주춤하고요. 또 총선 승리도 어려워졌으니까 결국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라고 말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더라도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네, 소정 변호사님. 2달 전에는 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좀 확신하지 못했다, 좀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어제는 총선 뒤에 역할을 다 하겠다, 뭐 자신의 역할을 쭉까지 이어가겠다 하고 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좀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이제 두 발언이 뭐 모순되는 건 아니라 보고요. 먼저 이제 그 4월 달에 발언은 이기든 지든 이제 꼬인다 이 말은요. 네. 물론 이제 지고 나면 당연히 꼬이죠. 근데 이기더라도 이제 집중적으로 견제가 되잖아요. 특히 대통령 임기가 3년이 남았는데 하늘에 태양이 2개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견제나 이것 때문에 꼬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제 발언은 아마 이제 그 이기든 지든 쫓겨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지자들이 하니까 뭐 일각에서 본인은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건 아니다. 본인은 이제 그 이기면 총선 때에도 이제 그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 이 말은 이제 정치를 할 것이다. 이걸 했기 때문에 뭐 2개가 이제 저는 모순되는 건 아니다. 예. 이래 봅니다. 박지영 부원장님, 일단은 좀 말씀하신 거 정리까지 해보면은 만약에 선거 패배하면 한 위원장이 책임지고 떠나야 되는 운명인 거고, 뭐 승리하더라도 차기 대권 주자 떠오르니까 뭐 주변의 견제 강화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두 과거 발언, 어제 발언 어떻게 좀 분석하세요? 그 비대위원장 맡으면서 인생이 꼬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래전부터 이제 친분 관계나 상하 관계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지금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투표하지 말고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뭐 말하면.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지금 현재 만들었다. 선거 구도가 윤석열 정권 심판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미래의 권력인 저를 보고 투표해 달라. 그렇고 저는 저를 보고 투표해 주시면 계속해서 남아 있겠다. 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론의 추세라든가 이런 게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희박해집니다. 그러나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심판론 탓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앞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정치가 시작됐고 공직도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총선이 진다면 본인이 또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잘못한 건 없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이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선 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죄송하지만은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신조 대변인 궁금합니다. 국민의힘 당 안에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 궁금한데 이 사실 어제 발언이 뭐 이른바 자막이 나갔었지만 축출설 여기에 그리고 총선 이후에 유학을 간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당에서는 어떻습니까 입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비상대책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 4월 10일 그 총선에 모든 명운을 걸겠다. 그 이후의 정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있을 40 총선거에 모든 명운을 걸고 저희 국민께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갈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아직 당내에서 뭐 한동훈 위원장이 향후 거치에 대해서 뭐 나온 바는 없고요. 일단 지금 당장 시급한 선거 승리가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네. 성주 대변인 궁금합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내에서 뭐 독보적인 원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전망하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근데 말 그대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당대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당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뽑힌 분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에 기반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그렇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녹록치 않다 보니 그건 지금 힘겨운 겁니다. 그다음에 유난 갈등 부분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 말이 잘 안 먹힌다는 데 있어요. 예를 들어 최근에 국회 전부 이전하겠다 세종으로. 예. 그때 여의도나 혹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죠. 아니 잠깐 이번 선거 끝나면 사라질 분이 그거 던져서 뭐 할 거야. 국민의힘에서 사라질 사람 아니야 이번 총선 끝나면 그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메시지에 무게를 주기 위해서 본인이 끝까지 남아서 총선 이후에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적 포석이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추출설이 나온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을 활용하고 버리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뭐 당내에서도 나오고 하다 보니 그런 걸 일축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본인이 교체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요. 그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현재는 9일 남은 선거에서 본인의 메시지에 무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발언이다. 그렇게 전략적인 보시는 발언이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가 기자, 일단은 반성 모드로 수도권 격전지들을 많이 돌았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유세 이틀 동안 반성이라는 말만 20번 넘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중도층의 마음을 좀 돌리기 위한 읍소 전략이 아니었나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종섭 전 호주 대사가 결국 사의를 표한 데 대해서는요. 당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됐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 우리 정부에 부족한 거 있으시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여러분의 눈치만 본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저희는 여러분이 두렵고 여러분을 위해 종처럼 여러분의 공복으로서 일하고 싶어서 여기 모였습니다. 자, 글쎄 요새 판세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이종섭 전 대사 논란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의료계와의 의정 갈등도 있고 황상무 수석 사퇴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을 봤을 때 좀 불리하다 판단을 해서 어떤 반성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걸까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가 뭐 대통령실이나 당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변화하는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황상무 수석의 사퇴나 이종섭 전 대사의 사퇴로 드러났죠.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치르는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떤지 저는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첫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나서 첫 선거 유세지로 저희가 선택한 곳은 가락시장이었습니다. 가장 민생과 연결되어 있고 가장 섬인 곳을 찾은 것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용산을 먼저 찾았습니다. 용산을 찾아서 지금 어긋나 있는 민생, 국민들의 어려움,
애달픈 삶을 챙기기보다 오로지 윤석열 정부와 정권을 향한 투쟁의 의지만 밝혔습니다. 이미 그 첫 선택지, 첫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관점,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다. 저희는 집권 여당으로서 어려운 민생, 그리고 살기 힘들어하는 팍팍한 삶을 최대한 보다듬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곁에 다가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면 민주당은 오로지 지난 국회에서 했었던 것처럼 국회를 방탄회장, 투쟁의 진지로 삼겠다라는 의지만 저는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부터 아마 국민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생각하셔서 저희 국민의힘을 향한 선택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계속 얘기했지만 반성을 20차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반성 계속 얘기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요. 뭘로 보십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반성하죠. 원래 정치가 그렇습니다. 이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반성도 안 하고요. 성찰도 안 하고요. 읍소도 안 합니다. 결국 보면요. 선거 때 보면 읍소하는 정당은 아, 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현재 판세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한편으로 보면 참 국민의힘이 애쓰는데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십니다만은 가락시장 가고 이런 거는 잘하는 거예요, 여당이.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가격도 몰라요. 대파 때문에 국민들이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고 대통령을 엄청 비판해요. 여당이 반성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태도를 바꾸면 뭐합니까? 실제로 여당은 집권자인 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이 잘해야지 대통령이 지지율을 받아먹고 사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당이 아무리 반성한다 또 뭐 태도를 바꾼다 이래도 어떻게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겁니다. 네. 이 대파 가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대파 가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그 가격이 다른 곳들에 비해서 굉장히 싼데 그것을 한번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인이 되고 여러 혜택을 받아서 그 가격이 나온 것이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해 주신 것이고 진짜 민생, 진짜 국민의 삶을 살펴보지 못하고 국민의 시각과 어긋났었던 발언을 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13평짜리 집에 4인 가족이 살기에 충분하다라는 해괴한 망언을 해가지고 당시에 수많은 세입자들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신혼부부들의 그 원성을 샀던 적이 있습니까? 누가 민생을 먼저 못 챙겼는지 반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송 대변인. 아니,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온 거 보면 참 급하구나.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심판 안 당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나오는 거 옳지 않고요. 대파 문제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이 물가를 잘 모르는구나. 그 대파 하나로 알게 된 것이에요.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읍소 전략하고 반성하지만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는데 말은 반성을 하는데 행동과 태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은 지지율로 보내준다. 좀 그러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판세 여론조사는 저희가 바로 뒤에 다룰 거고요. 자,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이런 반성 모드에 직접 얘기했습니다. 읍소 작전에 속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어제 높였는데요. 한번 듣고 오시죠. 제가 예언 하나 하면 이 사람들 분명히 단체로 몰려 나와서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서 큰절하고 그럴 겁니다. 정말 악어의 눈물. 이번엔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요. 입 틀어막고 귀 틀어막고 정보 조작한다고 모를 것 같습니까? 알 거 다 알고 입을 막으면 손가락으로 말하면서 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위대함을 꼭 믿으십시오. 절대로 읍소 작전, 눈물 작전, 큰절 작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읍소 작전 속으면 안 된다. 또 악어의 눈물이다. 큰절도 할 거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뭐랄까 예측을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악어의 눈물 발언에 한동훈 위원장을 어떻게 맞받아쳤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요? 야, 여러분 그 말에 정말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달고 있는 범죄 혐의들을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빨리 잊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형수에게 했던 말, 그거 쓰레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읊어볼 수조차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사람은 직접 했어요. 그것도 자기의 형수한테. 그게 머릿속에 없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저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오며 살아왔던 사람인 거예요. 그 말이 이재명의 세계관이고 인간관인 겁니다. 네, 그 말이 어울리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다라고 앞받아치면서 과거 막말, 이재명 대표 과거 막말까지 소환을 했는데 소정 대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제 명심보감에 민심은 천심인데요. 네, 천심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천심에 역행하는 자는 망한다. 이게 바로 이제 순천자 흥, 그다음에 역천자 망 이런 데 글귀가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민심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억울하지만 이제 이종섭 대사도 사퇴시켰어요. 그다음에 황상무 발언도 맥락을 보면 전혀 아닌데 사퇴시켰습니다. 이 말은 이제 가짜뉴스는 아니다 민심에 순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제 양문석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이제 당선되면 언론인들 다 징벌적 배상으로 언론 다 징벌적 배상으로 이거 하겠다 공약했잖아요. 이게 언론에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반성이 없죠. 근데 당은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부동산 사기 대출 의혹입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캐나다 유학 가면서 딸이 사업을 했습니까? 이런 문제도 전혀 이게 민심에 반응이 없어요. 그다음에 박은정 비례 1번은 어떻습니까? 조국적 신당이요? 160억 해야 정관예우고 160억 밑으로는 정관예우 아닙니까? 이게 정관예우 기준이 160억입니까? 근데 아무런 민심의 반응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국민의힘도 처음에는 이종섭, 황상무 버티다가 국민이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반성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은 반성하지 않고 계속 조롱하면서 이게 악의 눈물 어쩌고 저쩌고 그럼 이게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조금 이게 매를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성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반성할 건 반성하지만 상대방 후보 예를 들어 잘못한 거는 지적하고 나선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성이라는 건 행동이 따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행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사한 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말로는 반성한다고 큰절하지만 결국에 거기 속지 말라는 것은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년의 국정 운영을 보십시오.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라고 강서구 재보궐선거에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표적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특검법 거부했잖아요. 하라고 했는데 국민들이 여론이 높았어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진상규명 이 특별법도 거부했어요. 이것들은 국민들이 이건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건데 거부했죠. 반성합니까? 행동이 안 따르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보시면 반성한다고 하는데 유세현장 돌아다니고 보면 얼굴이 너무 밝아요. 반성하는 얼굴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뭐 하나하나 뭐든지 반성한다고 하지만 처음에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의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2조 심판. 이재명과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선거다. 이게 반성합니까? 아니죠. 한 번 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동안 힘들게 했고 물가에 대해서 못 잡고 민생을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집권 여당이 잘하겠다. 이게 반성이죠. 시지어서 입으로만 반성한다고 뭐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악의 눈물은 본인 스스로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용산을 향해서 좀 직언고 조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반성하고 반성 20번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니까 심상치 않다,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반성 얘기를 할 수.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뭐 반성하고 반성 20번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뛰니까 심상치 않다, 어렵다라는 판단에 따라서 반성 얘기를 했을 텐데 일단 어제 여당에서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자, 누가 했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을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여 대통령께 국정 쇄신의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네, 발언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수위가 높습니다. 신주호 대변인, 일단 굉장히 수위가 높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강경 발언이라고 해야죠. 처음입니다. 현역 의원이 얘기한 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혜진 의원이 지금 선거를 치르는 게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지만 과연 저런 식의 발언을 지금 총선을 목전에 두고 하는 것이 옳으냐,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어렵다는 방증이 아닐까요?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겠지만 그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면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더 밀접한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선거 유세전을 치르면서 더 분위기를 끌어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저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은 오히려 그동안의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추진해 왔었던 국민들을 위한 여러 정책과 공약들 그것들이 굉장히 성공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성공한 정책들까지도 가려지고 오로지 정부를 향한 그런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만 드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사실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저희끼리 단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서로 복돋아줘도 모자랄 판인데 저런 식으로 분열적 언사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그리고 정부 저희 국민의힘이 했었던 국민을 위한 그런 여러 정책과 공약들을 더 설파하고 그 장점들을 알려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런 식의 발언은 저는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손흥 변호사께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이 조 의원이 굉장히 모든 당선자들이 이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 총사퇴한다 이렇게까지 경고했는데 그리고 서병수 부산 권역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서울 권역 선대위원장도 위기가 있으면서 좀 민생 정책을 좀 내달라 한 위원장한테 뭐라고요 당부를 할까요 주문이라 할까요 촉구일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들? 선거 패배한 데서 이게 총사퇴한다. 이거는 이제 그 선거 불복입니다. 의원직 사퇴하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만큼 절박하다는 심정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절박하더라도 이게 그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죠. 이거는 이제 우리 헌정이 중단되는 심각한 이게 문제고 법적으로도 이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이게 우리가 다수당한테 패배하면 총사퇴하면 이게 선거에 불복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래 봐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판세가 어렵다고 대통령 탓을 한다.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판세가 어렵다고 이재명 대표 탓을 한다. 이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이재명 탓하고 대통령 탓할 것 같으면 공천을 신청 안 해야죠. 그러면 이게 무소속 나가든지 본인이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 공천을 신청했고 본인이 민주당이 공천 신청해서 됐다면 그다음부터 이게 자기가 원팀대가 자기 능력으로 당선이 돼야지 왜 대통령 탓하고 이재명 대표 탓합니까?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저는 조혜진 이분이 밀양에서 이제 옮겨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세가 만만치 않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네. 이걸 이게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돌파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게 대통령 공격이나 그다음에 헌정이 중단되는 선거 불복 이런 걸로 이게 돌파해서는 안 된다. 네. 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너무 나간 발언이다라고 이제 두 분은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쭉 얘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절박함일지 아니면 말씀하셨던 뭐 엄살일지 어떤 게 의도를 좀 파악해야 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어쩌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또 옹호를 다 하시네요. 저는 대통령 탓이죠. 정권 심판원이 대통령 탓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히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국민은 대통령 탓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선거가 잘 안 된다. 그럼 이재명 대표 탓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서정욱 변호사가 자꾸 뭐 헌정 중단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회의원직 사퇴도 헌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헌정 중단이 아니고 사퇴하는 것조차도 헌법도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헌정 질서다. 사퇴하는 것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결국 민심이 천심인 것이고 민심과 천심에 의해서 이 위정자들은 늘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조혜진 의원도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국회의원 입후보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대통령 비판할 수 있는 거고 내각 총사퇴 저는 요구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국민의힘 후보들, 인사들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좀 나서는 것들 다 이유가 있겠죠.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판세가 어떻길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걸까요? 민주당이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오늘 발표 나온 오늘이 거죠, 투표일이라면 지역구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뽑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민주당이 45.5% 그리고 국민의힘이 34.7%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10.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PK 지역 내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어서 낙동강 벨트 역시 쉽게 점칠 수 없다. 이런 상황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PK 지역을 찾습니다. 조금 전에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부산 사상구에서 김대식 후보를 지원 유세했고요. 이어서 해운대구, 북구 등을 차례로 찾습니다. 이후에는 경남 창원과 김해에서 선거운동을 치를 예정입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 일단 보면은 PK 지역을 한동훈 위원장을 찾는 것도 아마 이유가 있겠죠. 이쪽도 지금 만만치가 않은 지역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을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반성 모드를 나가는 것들 많이 당 전략에, 표심 전략에 좀 도움이 좀 되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매를 맞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고 국민께 사죄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가겠다라는 것은 저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문석 후보의 사기 대출, 형사 처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후보 개인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더니 후보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본 것이 무엇이냐라는 아주 뻔뻔한 적반하장식의 태도만 보였습니다. 김준혁 후보 어떻습니까? 위안부 할머님들을 들먹이면서 굉장히 입에 담기조차도 민망한, 그리고 담아서는 안 될 막말을 했습니다. 공영훈 후보는 또 어떻습니까? 20대 전역하기 전에 아들을 건물주로 등록시켜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공정 내로남불, 그리고 부동산 투기꾼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이 후보들의 그 모습들이 점점 드러난다면 저는 분명히 이 현재의 여론조사나 판세는 뒤집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어제죠. 여당의 위기감을 좀 의식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부활절 연설에서 낮은 자세를 언급을 했습니다. 장가희 기자.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윤 대통령 11시부터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해요. 한번 어떤 내용일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어제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을 해서요. 윤 대통령과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조금 뒤 11시가 조금 넘어가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도 가질 계획인데요. 네. 의료개혁,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힐 예정입니다. 네. 자, 서영주 대변인, 일단은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나서는 건 그냥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거고 어떤 내용이 좀 담겨야 한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현재 가장 급한 내용이 이제 의료 개혁 문제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이 불편해합니다. 빨리 해결해줘. 그다음에 현장에서 너무 힘들어. 이 얘기를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보관을 내놓을 거는 같은데,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의 대국민 담화를 50분 동안 한 주제로 한다는 거는 저는 제 생각에는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시작합니다. 들어보도록 전공의들의 하겠습니다. 집단 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 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진료와 출산을 위해 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 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 특례 법안, 필수 의료 투자 계획,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의료 전달 체계 개선 과제 등 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내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정부의 의료 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와 비필수 의료, 지역 의료와 수도권 의료 간의 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 산업 발전에 따라 바이오, 신약, 의료기기 등 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 산업도 글로벌 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 서비스의 수출과 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 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 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 개혁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 11만 5천 명입니다. 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 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 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의료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
일부에서는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것이 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만성 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 구조의 변화에다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변화까지 반영한 것입니다.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 지금 당장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 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5,000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0년 의학분업 당시 고령 인구 비중은 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 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 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 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 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27년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줄였습니다. 2000년 의학분업 당시 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 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 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7,000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 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에서 700명 가까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필수 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 20년 전에 비해 매년 1,000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
고령화를 비롯한 인구 구조 측면에서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 3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 6천 명입니다. 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 3천 명입니다. 독일은 의사 수가 37만 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 2천 명입니다. 일본은 의사 수가 32만 7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3만 4천 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 5천 명보다 크게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 영국은 11,000명, 프랑스는 10,000명, 독일은 11,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 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000명당 3.7명인데 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000명당 2.1명입니다. 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 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 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 GDP의 9.7%입니다. 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 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 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6년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의료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 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 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 2천만 원의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 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 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 경남 산청보건의료원은 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 연봉을 3억 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 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 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 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 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 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 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 실제로 군 의료 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은 수련회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 군의관들이 의무 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국방의과대학,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 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 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게다가 의료 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 예과 2년, 본과 4년에 의대 6년, 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내지 4년, 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 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 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 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000명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 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 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 현안 협의체,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 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인 대한전공의 협의회도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정부는
적정 의료 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인력 확대와 필수 의료 인력 재배치 그리고 의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 전공의 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 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 전공의 수련 및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 서비스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 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 세부 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 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 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 현안 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 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 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 통계, 미래 의료 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 의료 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 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 시스템 혁신 방안, 의료 전달 체계 개선 방안 등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 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 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의 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한전공의 협의회 역시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증원 수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 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 교원 1인당 학생 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 점검반을 구성해 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 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 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 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 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 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 국민의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
의료 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습니다. 꼭 2,000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애초에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20년 후에, 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 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000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 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이해 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리고 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 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해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 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 사전 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 송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 통지를 받지 않고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 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 공시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 2차 사전 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 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 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줄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할 때부터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 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 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에도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 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 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당시 6 내지 7%에 이른 물가가 건전 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 지금 2 내지 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 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 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망가진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 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간 1,000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 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 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 늘봄 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원전 정책 정상화는 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 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 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의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 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현재 비상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 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 집단 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언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 그만 집단 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저는 의료 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언은 최소한의 필요 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 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 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 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 듣고 왔습니다. 자, 장가 기자, 50분이 넘는 긴 담화였는데 일단은 해오던 일 하겠다, 정면 돌파를 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결과적으로 당초 정부가 주장을 했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 규모인데 타당한 방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3가지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왜 의료진을 늘려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서 살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사들이 2,000명을 반대하는 거 이거 혹시 미래 수입이 줄까 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20년 뒤에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또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또 의료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 수입이 더 늘 것이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면 2,000명이라는 숫자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꽤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히 계산해서 산출한 이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의사단체와 의료계와 이 숫자를 위해서 충분한 논의를 가졌다. 그러니까 논의가 부족했다. 이런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거 왜곡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단계적으로 늘리는 건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의료계가 더 타당한 방안을 가져오게 되면 얼마든지 더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또한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의료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지금이라도 현장에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긴 담화였고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 굉장히 의정 갈등의 상징적인 숫자가 2,000명 아니었습니까? 일단 윤 대통령은 그대로 가겠다, 밀고 나가겠다, 정면 돌파 의지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물러설 거란 예상도 좀 일각에서 있었지만. 뭐 저는 대통령은 이제 그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서 오로지 이제 그 국익과 국민만 보고 원칙대로 이제 그 가겠다 이런 데 메시지로 보이고요. 아마 이제 정치적 유불리도 저는 단정할 수는 없다 봐요. 지금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거의 공감할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지역, 지방이나 또는 이제 필수 의료에 심각한 문제가 많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전 국민이 거의 공감하는데 다만 이제 그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런 이제 그 원칙에 따라 2,000명 바로 할 거냐 이런 이제 방법론상의 차이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여론에게 저는 팽팽하다 봐요. 처음에는 이제 정원에 대해서 찬성이 압도적이었고 지금은 이제 팽팽한데 뭐 정치적 유불리는 이제 선거에서 결과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은 그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원칙대로 의료개혁을 하겠다. 네. 이런 데 메시지로 보입니다. 네. 자, 박지원 부원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이 대통령 담화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진다. 그럼에도 우리가 갈 길은 가겠다라는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정책은 옳고 그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과의 합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요. 첫 번째, 어쨌든 간에 이 의료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체인 의사들과의 대화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만한 연설을 한 50분 가까이 하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오늘 이 담화가 국민의힘의 요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아우성을 치든 난리를 하든 열차는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 고집대로 실컷 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신주호 대변인, 일단은 당에서도 어떤 의견은 전달했다고 좀 전해 들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당의 입장에서는 뭐 정치적인 유불리 총선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옳은 방향이다. 아니면 득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인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의료 개혁이라는 이 시대적 과업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설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 고령화 사회에서 이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저는 대통령께서 대화의 의지도 내비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단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갖고 오면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더 나은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취지로 과거에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인 뭐 지역의료 강화 등 그 4대 패키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부와 저희 여당이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사단체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더 이상의 협박을 멈추고 대화의 장에 좀 나서서 다 함께 의료 개혁을 좀 공감하고 동참해줬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송주 대변인,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인가요? SNS에 분명히 이제 수용을 하고 타협하는 안쪽으로 갈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예측을 했거든요. 네. 다 빗나갔습니다. 전공법으로 가겠다는 게 대통령의 발언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태도, 국민들 어떻게 느꼈을까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재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는 져야 돼요. 근데 지지 않는 대통령이다. 그러면 이번 정권 심판을 다 하겠다
할 테면 해봐라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한 걸음 물러서는 게 정치거든요. 국민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본인이 주권자예요. 본인이 모든 걸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고 국민이 희생해라. 이런 발언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를 앞두고는 왜 이렇게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하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 말을 들으면서 자기 예. 고백이다. 왜냐하면 이 의료 정원 자체가 지지율 때문에 했다는 걸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의대 정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1년에 400명씩 하면 4,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혜롭게 해결하면 되는 것을 무조건 의료인을 악마화시켜서 때려잡겠다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담화였다. 만우절 담화였으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